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이죠. 네 번째 연사이신 박범진 리코어 대표님 자리에 오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진 대표님께서는 삼성 SDS 커뮤니티 본부 시스템 엔지니어와 넥슨 코리아 기획조정본부실장을 역임한 IT 개발자 출신이십니다. 현재 대표직을 맡고 계신 리코어는 임대차와 매매, 삼자 물류, 풀필먼트 등 유통물류 시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요. 박 대표님께서는 최근 수년간 호황을 맞았던 유통물류 시장을 전망해보는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장에서 물류센터의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이신 박 대표님의 진단은 어떤지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리코어의 공동 창업자 박범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물류센터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 PM,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즘에 뭐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물류센터가 과잉 공급 아니냐, 거기다 지금 PF 시장도 어려워지고 와 막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누구도 그럼 우리나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가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공급이 있어야 이게 적정한 공급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아서 어느 정도가 그럼 적정한 물류센터 양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수급 현황은 어떤지 한번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를 해본 자료를 가볍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느 정도의 창고가 필요한지 이거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국내에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이런 물류센터, 창고 시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총 그 건축물 인허가 대장상으로 총 한 11만 8천여 개 정도 그 창고 시설이 존재하는데요. 뭐 누계 면적으로는 거의 한 1,000만 평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사실 거대한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뭐 3평짜리 이런 창고 시설로 산입이 되고, 그리고 지방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농산물 창고, 수산물 창고 이런 되게 작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창고 시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연면적이 1,000평이 넘는 시설을 발라내면은 전체의 한 18% 2,000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이런 온라인 그 커머스 물류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한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소 면적이라고 하죠. 5,000평 이상 이런 연면적을 갖고 있는 물류센터 개수는 전체의 한 345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345개 물류센터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누계 면적으로 한 518만 평 정도 제곱 면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가 공급될 예정이길래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이냐 아니냐 이런 이제 토론들이 오가는가, 인허가 쭉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근데 한 가지 이제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듣겠다 하더라도 한 지난 9년간의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4% 정도는 착공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거의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지금 건축 인허가 대장상에 있는 그런 인허가 내용들과 그리고 착공에 지금 들어간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뭐 우리 지금 뭐 재고 면적이 뭐 2배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인허가 대장상의 이 그 신규 물류센터들이 전부 예정대로 착공이 돼가지고 준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26년 4년 후에는 한 누계 면적이 한 1,100만 평 정도, 이제 그제서야 한 2배 정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00만 평이라는 4년 후에 다가올 이 전체 물류센터 재고 면적이 우리나라에는 되게 과한 면적인가 아니면 좀 부족한 면적인가, 이제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관련된 그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일단 해외 선진국들에서 이미 진행된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역산해서 대략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추산해 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뭐 옥스퍼드 대학하고 뭐 프롤로지스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에이전시들이 합쳐져 가지고 했던 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현대적 물류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커머스를 할 수 있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5,000평 이상 연면적의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소득 한 2만 달러 이상 되는 그 가구당 필요한 면적은 물류센터 면적은 몇 평인가 이걸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가구당 2.2평으로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작은 나라는 중국인데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평균이 한 1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이 가장 우리나라와 어떤 이런 토지 크기나 인구수나 이커머스 침투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가장 유사한 나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기준으로 우리도 영국 가구만큼 결국에는 이런 현대적 물류센터를 소모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국내에 필요한 물류센터 규모를 역산해 보면은 한 1,500만 평 정도 필요하다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26년까지 1,100만 평이 다 정상 공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30% 정도는 모자라다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기준으로 좀 더 보수적인 통계를 한번 내봤을 때 이거는 이제 프롤로지스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물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지를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요. 온라인 하나도 없이 전통 유통기업이죠. 지금 기준으로 뭐 1빌리언 달러니까 현재는 1.4조 원 정도 매출이 되겠네요. 1.4조 원 매출을 내기 위해서 기업이 얼마나 큰 공간을 사용하는 거 확인을 해봤더니 전통적인 유통기업에서는 리테일 면적, 매장이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한 7만 평 정도, 반면에 창고는 한 9천 평 정도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전혀 오프라인 매출이 없고 100% 온라인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는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리테일 면적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물류센터 면적만 2만 7천 평, 그러니까 전통 유통 대비 한 3배 정도를 더 사용하더라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 1.4조 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소요하는 면적들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국내 오프라인, 온라인 매출 전망에 대입해가지고 역산을 해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국내에 필요한 면적은 한 944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 요 경우에는 이제 26년에 재고 면적이 한 1,100만 평 정도 공급된다고 보면은 약간 공급에 못 미치지만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공급될 이런 물류센터의 계속 공급량과 뭐 수요는 수급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향을 확인해 보면은 뭐 사실상 공급 추이는 이제 확연하게 꺾이는 추세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 인허가 건수 자체가 확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또 공사비, 상온공사비, 뭐 저온공사비 거기다 금리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널뛰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의 뭐 IMF 플러스 리먼 사태 정도의 이런 핵폭탄이 터질 거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미 현재 시점에서 뭐 JLL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따지면은 1만 평 이상 되는 이런 물류센터 공사 현장들을 둘러보니 벌써 한 27% 정도가 공사가 중지되었더라.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비율이 뭐 내년까지 더 악화되는 걸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영된다고 봤을 때에는 26년에 재고 면적이 원래 한 1,100만 평이 넘던 게 한 1,000만 평으로 10%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많은 그 사업자분들께서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글로벌 기업들의 재고량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하는 재고량은 뭐 리세션이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되게 기업들의 그 물류 패러다임을 한 가지 바꾼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도요타 방식이죠.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딱 적시에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재고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해서 유통 비용을 감축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전 세계 표준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번 공급망이 꽝꽝 멈추는 거를 경험하더니 이 제조기업들과 유통기업들이
이제 저스트 인 케이스, 그러니까 비상에 대비하자 해서 갑자기 전부 원자재라든지 뭐 상품 재고들을 엄청나게 비축을 하는 움직임으로 완전히 틀어졌고, 이거는 비단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재고율을 가장 급격하게 올린 기업 1위가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경제 전망은 안 좋아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반면에 물류센터 임대료가 지금 10% 이상 올해 한 해 동안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한 4%로 시작했던 공실률이 이제 하반기에는 한 3%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공실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재앙과 같은 이런 경기 여건이 펼쳐지면서 당연히 뭐 다들 어려움 겪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기업들의 물류센터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형 물류센터들의 수요는 계속 견고할 거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위기를 지나가면은 또 이제 계속 또 다른 사업 양상이 펼쳐질 걸 때 중기적, 장기적 전망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제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확인하실 수는 없지만은 해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큰 흐름을 타고 있는 게 그 제조와 물류의 컨버전스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건데요. 왼쪽에 있는 이 플래티라는 스타트업은 뭐 이미 유니콘이 된 지는 한참 됐고요. 얘네는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뉴욕 외곽에다가 그 초대형 물류센터를 임차한 다음에 여기에 수직 농장을 설치해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이거를 재배하고 포장하고 샐러드 단위로 판매도 하고 근처의 마트에 그냥 이 채소채로 납품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 플랜티뿐만 아니라 그 유럽과 뭐 북미 그 심지어 지금 중동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 양상으로 가면서 이 물류센터 안에서 하는 수직농장 사업이 굉장히 글로벌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똑같은 양의 농산물 재배를 위해서 땅은 100분의 1을 사용하고요, 물은 20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그 회충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 들어서 선진국 중심으로 다시 이제 회충 감염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기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농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 있는 중산층 가구들의 그 회충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플랜티 같은 방식의 실내 그 버티컬 가든 방식에서는 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런 기생충이라든지 병충해가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이야기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거 많이 드시는 만큼 알펜다졸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막 시작된 트렌드긴 한데 이제 픽티브라고, 여기도 이제 도시 근처에 물류센터를 빌려서 이 안을 3D 프린터로 가득 채운 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이 3D 프린터에서 제품을 출력해 가지고 내보냅니다. 3D 프린터는 뭐 예전부터 막 하도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되게 식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여전히 미래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공장이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자급자족 사회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래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기술이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이미 그 모네타이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조 산업을 현장에서 하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받고 있는 양상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다 물류센터, 왜냐하면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빨리빨리 유통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수요로 계속 몰리고 있고, 이것들도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수급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도 또 너무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서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생각하셨을 것이고, 제가 또 왜 여기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메타버스는 옵니다. 왜 그 일반인 분들께서는 왜 메타버스가 와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접해보고 체험하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마음속에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도 뭐 테슬라가 막 굴러댕기니까 아, 전기차 이제 오는구나 했지. 사실 그 전까지는 전기차 뭐 사업한다 그러면 다 엄청 비웃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는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은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인터넷을 접하실 땐 이 휴대폰으로 접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거기 화면에다가 막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터넷 세계는 이 화면 뒤에 있는 이차원 세계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죠? 메타버스가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은 아 이제 이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야. 우리는 3세대 인터넷 너희를 인터넷 안에 넣어주겠어. 그래서 현실을 그 인터넷 안에서 거의 구분이 안 가는 형태로 재현하겠다는 이제 기술의 방향성이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메타버스의 그 잠재 고객들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활동 1위는 의외로 게임이 아니고 이커머스, 쇼핑입니다. 뭐 딜로이트나 뭐 여러 군데에서 예측하고 있지만은 뭐 맥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한 203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후죠. 7년 후에는 전 세계 한 뭐 7천조 원 이제 규모가 될 것이고 이 7천조 원 시장의 93%는 이커머스가 차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프롤로지스에서 제가 그 전통적인 기업들이 뭐 1.4조 원 매출을 내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뭐 몇만 평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타버스가 결국 추구하는 바는 아예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에 이런 리테일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다 가상현실로 이 공간들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온라인 매출이라는 뜻이고 온라인 매출은 전부 창고 수요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요 2030년에 이제 막 시작되는 메타버스 시장이 창출해내는 창고 수요만 최소한 200만 평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메타버스 시장이 그 이후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로 인한 이런 그 물류센터 수요는 또 똑같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이제 그 물류센터를 개발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이런 PF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저온 면적을 막 넓혀서 그 PF를 좀 수월하게 받으시려고 하셨었고 심지어 저희 막 그 100% 저온을 하겠다는 데도 있어 저희가 막 뜯어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저온은 실체가 없는 수요였다면은 앞으로 되게 지금 눈앞에 임박해 있는 수요는 자동화 수요입니다. 물론 자동화 수요라는 거는 개발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이거는 임차인이 할 일이고 또 하는 기업마다 다 물류 형태가 다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계속 저희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동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ESG,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모든 규제와 그리고 경제 요건이 다 기업들한테 너희 물류센터 자동화하지 않으면 너희 이제 망해라고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격히 물류센터들이 자동화되는 추세로 뭐 향후 한 3, 4년 내로 접어들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온라인 기업들 같이 이제 막 밸류에이션 받고 투자받는 기업들은 사실 이런 그 캐펙스 투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개발 단계에서 그 앵커 테넌트를 몇 군데 모아서 같은 물성을 가진 테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런 자동화 시설을 뭐 시행사가 부담을 해서 이거를 렌트에 녹이거나 뭐 RS를 하는 이런 사업 모델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주요한 그런 수익률 향상 요인으로 등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이런 발표를 해서 아마존이 자기네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물류센터를 과도하게 확보를 했다. 우리쯤 한 10% 정도 이제 줄일 거야라고 발표를 해서 뭐 글로벌 자산운용사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결국 고정임대차 계약을 줄이고 이제 앞으로 전대를 늘려서 좀 유연하게 창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쿠팡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런 그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이런 지금 물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까를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이를 위해서는
좀 공간을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 리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부합해서 저희가 어떻게 캡을 씌워서 이런 그 좀 유연한 수요들을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서 뭐 관련해서도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은 같이 좋은 이야기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하고요. 뭐 물류센터 단기적으로는 뭐 헬게이트 이미 열려 있고 뭐 굉장히 어려움들 많이 겪으시겠지만은 결국 물류센터는 그냥 단순히 뭐 테마로 지나가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 리테일을 사실상 대체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가 결국에는 뭐 리먼 사태라든지 어떤 위기가 왔었어도 꾸준히 간 것처럼 이런 규모가 있는 물류센터들은 앞으로도 일시적인 평지 풍파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다들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시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다시 내년에 뵙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